제가 일본에 3년 전에 야끼니쿠를 꽂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막 벤치마킹 했어요. 3일 동안 매일 2군데 내지 3군데 다니는 거야. 문제는 마지막 날까지 안 지르는 거야.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탈의 강점은 뭐냐면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전직원을 데리고 OT를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좀 큰 맘 먹고 한우 업진살 좋은 거를 딱 1인당 한 250g 먹 샀어요. 이게 직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사장님 고기 모자라요 더 사시죠 그러더라고. 근데 문제는 1인당 250g 정도로 생각하고 고기를 샀는데 남겼어요. 업진살을. 왜 남겼을까요? 마블링이 많아서 못 먹는 거야. 그게 한 150g은 맛있게 먹는데 그다음 못 먹는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깃집을 하시잖아요. 이럴 때는 한우도 가끔 쓸 필요가 있어. 왜냐면 그런 고기를 세트로 넣어줘야 돼. 그럼 몇 점 먹고 끝내가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 지금 우리나라 야끼니쿠 집들은 다 수입 소고기 일변도인데 전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 야끼니쿠 집들이 다 지금 제가 보면은 거기가 거긴 게 뭐냐면 메뉴 개발력이 없어. 한우 중에서 쓸 게 있어요. 어떤 걸 써야 되냐면 한우 목심이 툭불이 요즘에 2만 원 안팎이에요. 근데 그걸 얇게 썰어가지고 1mm로 양념을 해가지고 숯불에 휙 돌리면 돼. 그걸 일본에 자부동이라고 그래.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런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이런 아이디어가. 가평에 가면 설악한우 마을이라고 있거든. 불고기만 한 달에 1억 2천을 찍어. 다른 거는 또 별도로 파는 거고 정육식당이야. 그 메뉴는 벤치마킹해서. 근데 이 불고기 갖고 170g에 17,000원이야. 한우식 싸잖아요. 근데 식당에서 원가 30% 초반이야. 식당은 많이 나오면 좋고 손님은 싸서 좋아. 제가 어느 정도냐면 강원도를 갔다가 또 차를 몰고 가면 가평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가끔 이 생각이 들어. 야, 빠져서 거기서 와이프한테 사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만큼 매력이 있다니까요. 이 관광지의 최고 음식이거든. 자, 그 메뉴에서 약간 벤치마킹 한 거야. 근데 일본에서는 그거를 자부동이라고 얇게 썰면 되거든. 가격이 수입산 늑감보다 한우 목심이 더 싸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 탈에는요 고기를 많이 먹게 해요. 그래서 아까 업진살을 되게 많이 못 먹었다고 치는데 제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우연히 지금 한창 뜨고 있는 오봉집 대표 안강선 대표랑 그 청기화타운의 양지장 대표하고 한우 식당에서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까 정육식당이잖아요. 3명이 갈비를 다 갖고 온 거야. 그럼 양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우갈비 원뿔에 투뿔이 잘 많이 못 먹거든. 근데 그날 1인당 400g을 다 먹어쳤어. 왜? 내가 양념을 갖고 왔었거든 그 당시에. 계속 먹게 되더라고. 이 팩트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탈해를 점심에는 강하게 저녁에 약하게 원칙은 이거 사실 일본 얘기예요. 일본에서는 고깃집의 로망이 뭐야? 점심에 고기 팔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일본에는 런치를 많이 팔잖아. 그러니까 런치는 대체로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고기의 퀄리티가 뛰어나지 못하단 말이야. 근데 저녁에는 마블링 있고 좋은 고기를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점심에는 마블링이 약하고 좀 떨어지는 고기를 양념을 세게 해가지고 커버해야 되고 저녁에는 좋은 고기는 양념을 연하게 해야 돼.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제가 일본에 3년 전에 야끼니쿠를 꽂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막 벤치마킹 했어요. 그럼 보통 3일 동안 매일 2군데 내지 3군데 다니는 거야. 문제는 마지막 날까지 안 지르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그때 저가형도 많이 갔었거든. 안 질려. 자, 일본에서 야끼니쿠 집을 가면 반찬을 돈을 주고 구매해야 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깜빡하고 반찬을 안 시켰어. 근데 반찬이 없는데도 넘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야끼니쿠의 강점은요 매일 먹어도 안 질리고 또 하나는 반찬을 최소화시켜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반찬 다 2가지 줬다가 욕 먹겠지. 근데 반찬 코스를 줄일 수 있는 게 또 야끼니쿠 강점이긴 해. 그리고 어차피 야끼니쿠는 간장하고 단맛하고 불맛이 섞이면서 되게 복합적인 맛이 돼요. 기억에 남는다는 게 그 뜻이거든. 아주 좋은 원육을 그 등심이나 살치를 딱 숯불에 구워 먹고 소금에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먹을 때 맛있는데 문제는 기억은 잘 안 남아. 그냥 그 순간이 맛있는 거야. 그런데 이 간장이나 단맛이나 심지어 한국에서는 야끼니쿠에 특히 마늘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 마늘은 무조건 다다익선이야. 근데 이게 딱 기억에 나. 그리고 역시 야끼니쿠의 가장 핵심적인 부위는 수입산 소고기예요. 일반 수입산 소고기 전문점에서 숯불을 쓰는 가게에서 양념을 안 하는 건 전 이해가 안 가. 그건 절대로 한계가 있는 아이템이거든. 왜냐면 수입산 소고기가 갖고 있는 특유의 이치라든가 질리는 맛이 있어요. 그게 양념을 썼을 때가 안 썼을 때 정말 차이가 많이 나. 그러나 지금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비싸잖아요. 아까 한우 목심도 써야 되고 돼지고기 부위도 써야 되고 닭도 써야 돼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산물도 써야 돼. 자, 야끼니쿠는요 가정 메뉴이기도 하면서 술 메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술 매출도 중요하고 가정 매출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물도 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개발 나름이에요. 뭐 염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고무적인 거는 용의 눈동자하고 맛있는 늑간, 황제 늑간하고 시식할 때 또 별도의 메뉴를 했는데 그때 닭을 했어요. 근데 닭이 뭐가 문제냐면 닭을 얻어 먹었는데 장사 무지하게 잘 되는 데서 딱 먹으면 안 넘어. 양념 닭고기, 숯불구이가. 또 심지어 시내에 있는 가게에서도 안 넘어가 이게 몇 점 먹고 나서. 근데 닭 목심을 미소 양념으로 숯불을 구워 먹었거든? 꽤 괜찮았어요. 이건 100% 넣어야 될 메뉴야. 닭 목살을 썼어 그 당시에. 그래서 앞으로는 수입산 소고기가 앞으로 제가 봐서는 특히 메인 메뉴인 늑간살 가격이 안정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위를 상품화 시키자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특히 돼지고기도 양념을 했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 그 단점은 뭐냐면 조금 불 컨트롤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정을 할지 가브리를 할지 양념 돼지고기를 다른 거 변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간감해서 넘어가는데 수입산 삼겹살 특히 그 두력 있잖아요. 키로에 9,000원 정도 하는데 소금 양념도 괜찮아요. 그 소금 양념이라는 건 소금에 찍어 먹는 양념을 말씀드린 거거든. 이게 변형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야끼니쿠의 매력은 뭐냐면요, 똑같은 부위를 팔아도요, 손에 있는 가 700이나 900g 단위를 파는데요, 100g당 약 6,000원에서 7,000원이에요. 싸죠? 근데 100g당 6,000원에서 7,000원 싸기도 하지만 고기가 맛이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쓸만해요. 그런데 실비용이야. 100g에 6,000원에서 7,000원이란 말이야. 반면 제가 이번 주에 부산에 라는 야끼니쿠 집을 가는데 똑같은 고기를 거의 19,000원을 받아. 똑같은 고기도 어떻게 파냐에 따라 좌우되는데 야끼니쿠 전문점의 강점은 제 가격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점포 사이즈 매출의 매력이 있어요. 어떤 분한테 야끼니쿠 집을 하라고 많이 꼬셨던 이유가 뭐냐면은 15평에서도 7점, 8점 가능한 게 야끼니쿠 전문점이야. 왜 그러냐면 테이블 단가가 좋고요. 결국 야끼니쿠 집에서는 사람들이 소주 주문보다는 희석주 주문의 비중이 되게 높거든.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샤워라는 것도 배우는데 저희한테 그때 야끼니쿠 교육받았던 광주의 텐진에 있는 술 중에서 레몬 샤워라고 있어. 그 원가 이에요. 이런 게 매력 있지 않으세요? 제가 하이볼도 이런 게 있어요. 다나카라는 쿠시카츠 프랜차이즈가 있어. 꼬치 튀김이에요. 그죠? 꼬치 튀김인데 쿠시카츠 전문점이 있는데 다나카가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단가가 안 비싸죠. 두 명이서 가서 먹었는데 1시간 반 동안 안 비싼 집을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7만 원 나왔어. 하이볼 한 4-5잔씩 마셨거든, 둘이서. 계속 마시는 거야,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이볼에 대한 좀 불만은 뭐냐면 워낙 그 산토리 기구가 비싸기도 하지만 이게 8,000원이면 한 잔밖에 못 마셔. 기껏해 2잔. 근데 일본 가서 하이볼 먹지 않습니까? 술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는 편인데 불구하고 보통 4잔, 5잔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구 하이볼에 산토리는 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주를 쓸 수 있는 샤워를 5,000원을 받고 3잔 팔았으면 좋겠다, 이게 원칙이야. 목동에 우직이 처음에 8평으로 시작해서 만 2년 만에 8개를 전개했거든. 근데 소량이라고 요새 프랜차이즈 한다고 해서 10평에서 한 4,000씩 막 찍고 그래요. 근데 소량의 강점은 뭐냐면 인건비가 안 들거든. 욕심 있는 분들은 어차피 야끼니쿠 집을 다 점포로 갔을 때는 센트럴 키친이 있어야 돼요. 자, 일본에 사는 놀랬던 게 뭐냐면 나하고 몇 명이서 일본 야끼니쿠 벤치마킹 갔을 때 야끼니쿠 N이라는 가게한테 꽂혔어요. 야끼니쿠 N.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하는 집이거든. 그 신주쿠에 있는 매장에서 제가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요, 1층 11평, 2층 11평, 3층 11평이야. 구조가 안 좋죠? 근데 거기서 1억 6천을 찍었어. 근데 메뉴는 한 60가지 돼. 근데 제가 더 놀란 게 뭐냐면 그 1억 6천 파는 1, 2, 3층 가게에 정식 직원은 점점 하나예요. 다 알바썼어. 그건 뭐냐? 센트럴 키친에서 물건을 다 보내기가 가능한 거야. 일본의 야끼니쿠는요, 메뉴 가지수가 18평짜리 작은 매장에서도 4, 50가지를 구현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끼니쿠 오픈하면 처음에 그렇게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관리가 어렵다. 근데 일본 애들은 대동원이라는 후쿠오카 최고 야끼니쿠 집도 메뉴가 120가지거든요. 결국 이게 숙달이 되면 메뉴를 그렇게 많이 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경험이 없잖아요. 이게 처음에 야끼니쿠 집을 만약 오픈하더라도 물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야끼니쿠 오픈하실 분도 계시고 야끼니쿠적인 요소를 접목한 사람도 계시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 나중에는 일본처럼 메뉴가 많이 가지고 가는 거로 가야지 수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어. 아까 말한 야끼니쿠엔이 떼돈을 벌었거든요. 부산물을 많이 파는 거예요. 많이 남는 걸 많이 팔아. 많이 남는 거를 원가 10% 20%짜리 있잖아요. 아, 그게 대단한 거더라고. 그치? 근데 이건 차후 문제야. 처음에 점포가 한두 개 성공해야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거든. 어쨌든 야끼니쿠의 경영 차원에서 가장 매력은 작은 사이즈에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일본에 있는 야끼니쿠의 중간 정도만 하면 한국 시장 먹어. 근데 우리 셰프가
일본에서 상급 가게에서 일을 했거든. 근데 그 집의 단골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조조엔이라는 가게 그 회장님이 있거든.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조조엔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야끼니쿠 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셰프가 타레는 그 우리나라 최고 같아요. 이게 19년 동안 축적된 자료가 있거든. 그럼 아직까지 문제가 뭐냐면 이 등심 삼겹살로 대표되는 소금에 찍어 먹는 구이문화가 아직 강고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미당이라든가 육탐이라든가 선화의 고기 살려보면 양념이 갑자기 팍 터지더라고. 다 그 가게들이 위치가 좋은 데가 아니거든. 시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까도 중요했지만 그 아까 원육수 문제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고기 중에서 와규 좋은 거를 몇 개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 루트를 찾으셔야 돼요.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할 차이 부분이 있어요.